오늘 사연은 진짜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 칠순 유럽 여행 비용 1,000만 원을 당장 카드로 긁으라는 남편. 어떤 미친 남편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말은 한 달 뒤 다가온 친정엄마 칠순은 반반씩 내자고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입에도 담기 힘든 말까지 혜슬 씨에게 했더군요. 야, 우리 엄마는 핏줄이야. 처가는 남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이 기생충 같은 남편과 혜슬 씨를 가정부로만 보는 시어머니. 과연 혜슬 씨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윤혜슬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5년간 시어머니 생활비, 남편 외제차 할부금까지 제 돈으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칠순 유럽 여행 1,000만 원은 제가 내라면서 제 친정엄마 칠순은 반반 내자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핏줄이고 처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요. 저는 말없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작업실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볐습니다. 거래처에서 급하게 넘긴 패키지 디자인 시안을 내일 오전까지 넘겨야 했거든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도 시어머니 곽선옥 여사의 생활비 150만 원, 도진이 외제차 할부금 120만 원, 거기에 관리비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혜슬아. 도진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한 채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야, 아직 안 잤어?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할게. 도진이 제 작업의자 옆에 기대서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 페이지였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15일 코스, 1인당 500만 원. 엄마 칠순이잖아.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이거 두 분이면 1,000만 원인데. 엄마 혼자 가시겠어? 이모도 같이 가셔야지. 그러니까 1,000만 원. 도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내 카드로 일단 긁어. 다음 달 결제되니까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되잖아.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아, 다음 달이 우리 엄마 칠순이야. 그것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반반씩 내기로 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가 그거고 이거야. 내 엄마 칠순은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이고 내 엄마 칠순은 반반. 도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요. 야, 우리 엄마는 핏줄이야. 내 피가 흐르는 진짜 가족이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뭔데? 처가는 남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남? 지금 내 부모님을 남이라고 했어?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왜 흥분하고 그래. 도진아, 나 지난 5년 동안 내 엄마 생활비 매달 150만 원씩 보냈어. 내 차 할부금도 내가 냈고, 명절마다 부엌에서 종일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그동안 내 엄마한테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야? 돈 좀 번다고 가장인 나를 무시해? 도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무시가 아니라 형평성을 말하는 거야.
왜 내 부모님만 차별을 받아야 하냐고. 닥쳐. 도진이 발을 번쩍 들어 거실 유리 탁자를 걷어찼습니다. 탁자가 옆으로 나동그라지며 유리판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깨진 유리 파편이 제 발밑까지 튀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핏발이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도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요. 저는 유리 파편을 피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속옷, 잠옷, 갈아입을 옷 몇 벌을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진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나 좀 쉬다 올게. 지금 나가면 다시는 안 들여보내준다. 알아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도진의 고함이 울렸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부엌 곽 여사의 생일마다 백화점을 뛰어다니며 선물을 고르던 저, 정작 제 친정엄마 생신날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전부였던 저. 친정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뒤로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혜슬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며칠만 쉬러 왔어요, 엄마.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도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도진에게서도 광 여사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에 드리려고 보석 매장에서 맞춰둔 순금 가락지가 신혼집 화장대 서랍에 있다는 거요. 인감도장도 거기에 함께 넣어뒀었습니다. 도진이 출근하고 없을 낮 시간을 골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발짝 들어선 순간 현관 신발장 옆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제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광 여사 병가를 내고 집에 있는 도진,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 그 여자는 제 혼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광 여사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멈췄습니다. 광 여사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리아야, 이거 정말 엄마한테 주는 거야? 어머, 이거 진짜 그 브랜드 아니야?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 갖고 계시면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능글맞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여자가 커다란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광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광 여사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쁘다. 도진아, 리아 참 센스 있다. 그치? 도진이 침대 헤드에 기대앉은 채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엄마. 리아가 원래 그런 애야.
어른 모시는 거 진짜 잘해. 집 나간 그녀는 5년 동안 엄마한테 뭘 해줬어? 명절마다 인상이나 쓰고. 아이고, 꼴 보기 싫었는데 잘됐다 잘됐어. 광 여사가 리아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광 여사의 손이 리아의 배 위에 올라갔어요. 살짝 볼록한 아랫배를 광 여사가 동그랗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네, 어머님. 지난번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대요. 저는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임신이라니. 저 여자가 도진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니.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핏줄이야. 우리 엄마 핏줄, 차씨 가문의 핏줄. 해슬이 그녀는 5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돈만 벌어다 바쳤지. 오빠, 나 그 여자 물건 치워도 돼? 화장대에 그 여자 화장품 보기 싫어. 리아가 도진의 팔에 매달리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지. 다 치워. 어차피 이제 내 자리인데. 그때 광 여사가 손뼉을 치며 도진을 불렀습니다. 아, 맞다 도진아. 여행권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해슬이 카드로 긁으라고 해놨는데 그년이 짐 싸서 나가버렸잖아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든 긁어야지. 리아 배도 점점 불러오는데 태교 여행을 빨리 다녀와야 할 거 아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 효도 여행이라더니 처음부터 도진과 리아의 태교 여행이었던 겁니다. 광 여사의 칠순을 핑계 삼아 제 돈 1,000만 원으로 저 두 사람을 보내려 했던 거예요. 엄마, 그건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도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제 인감 도장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해슬이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다 대출 걸면 돈 나와요. 대출? 그게 돼? 해슬이한테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도장 찍을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가지고 제가 서류 처리하면 되죠. 어차피 부부니까. 광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전현 이름으로 된 거지만 부부 재산은 반반인데 뭐. 내가 알아서 해. 리아가 도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 돈 나오면 나 오피스텔 보증금도 해결해 줄 거지? 지금 월세가 너무 부담돼. 당연하지. 우리 리아 뭐가 부족해서 월세를 살아. 내가 다 해줄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몰래 대출을 걸어서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집을 담보로 잡아서 저 여자의 둥지를 만들어주겠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진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어요. 광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이 집에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참았어요. 지금 뛰어들어가면 저만 손해입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세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대출 금액을 얼마로 할지, 리아의 오피스텔은 어느 동네로 볼지, 태교 여행은 파리로 갈지 로마로 갈지.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인 채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세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기고 광 여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을 멈추고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손에 들고 문을 조심스레 열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저는 바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큰오빠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슬아, 무슨 일이야? 그놈이 뭘 한 거야? 오빠, 지금은 설명 못해. 제발 빨리 소개만 시켜줘. 2시간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변호사 정민수 씨는 녹음을 끝까지 들은 뒤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어요. 윤혜슬 씨,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세요. 인감을 회수하시고 가능하면 외도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은행과 주민센터를 돌았어요. 인감 변경 신고를 하고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도진이 제 인감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대출은 단 1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잘못했다고 빌면서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신혼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광 여사와 도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힘을 줘서 눈물을 짜냈어요. 어머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광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온 거야? 네, 어머님. 제가 건방졌어요. 도진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앞으로 엄마 말씀에 토 달지 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두 사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도진이 출근한 틈을 타 화장대 서랍에서 제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가짜 도장으로 바꿔치기하고 진짜 도장은 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완벽한 효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광 여사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3가지. 광 여사가 짠맛이 부족하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저는 죄송하다며 간장 종지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혜슬아, 오늘 마트에서 소고기 사와. 등심으로. 싼 거 사오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양말 서랍 정리 좀 해. 짝짝이가 섞여 있어서 신경 쓰여 죽겠어. 네, 지금 바로 할게요. 광 여사의 잔심부름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도진이 퇴근하면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맥주를 따라주고 안마기를 가져다 줬어요. 도진은 제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퇴근 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서재 너머 베란다 쪽에서 도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고 서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베란다 창문을 연 채 도진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리아야, 보고 싶어 죽겠다. 내일 만나자. 휴대폰 화면에서 리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내일 호텔 예약했어? 지난번 그대 좋았는데. 당연하지. 법인카드로 긁으면 되는데 뭐.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하면 아무도 몰라. 도진이 킥킥 웃으며 베란다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오빠, 지난달 명품 매장에서 산 가방 영수증도 그렇게 처리한 거야? 응. 식대로 올렸어. 경리과에서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더라. 거래처 이름만 대충 적으면 그냥 넘어가. 역시 오빠 대단해. 나 다음에 구두도 하나 사줘. 그래, 그래. 다 사줄게. 우리 아기 엄마한테 못 해줄 게 뭐 있어. 저는 서재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긁고 명품 쇼핑을 하고 전부 회사 접대비로 속여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도진이 통화를 끝내고 서재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나자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진과 광 여사가 모두 집을 비운 사이 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사설 탐정 알아봐 줄 수 있어? 탐정? 혜슬아, 대체 그놈이 뭘 한 거야? 나한테 말해. 오빠,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부탁해. 큰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큰오빠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김 소장을 만났어요. 저는 김 소장에게 도진과 리아의 관계, 미래 장소로 추정되는 호텔 이름,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황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조작 내역까지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김 소장이 수첩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이랑 카드 결제 내역 확보하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산부인과 출입 기록도 추적해 볼게요. 그 뒤로 저는 김 소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더욱 철저하게 효부 연기에 매달렸습니다. 광 여사의 발톱을 깎아드리고 도진의 와이셔츠를 손빨래하고 시댁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렸어요. 도진과 광 여사는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었습니다. 탐정을 만난 지 정확히 8일째 되던 날 김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광 여사가 낮잠을 자는 틈에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에서 김 소장을 만났습니다. 김 소장이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수십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도진과 리아가 나란히 산부인과 건물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 리아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든 채 도진의 차에 타는 사진,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 호텔 숙박비 47만 원은 거래처 식대로, 명품 매장 결제 320만 원은 거래처 선물 비용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15만 원은 접대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총액만 4,7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변호사 정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진과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횡령 고발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어요. 언제 터뜨릴 겁니까? 한 달 뒤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 정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잔치 자리에서요? 네. 남편 회사 대표, 임원들, 친척들 다 오는 자리에서요. 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볼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 소장 접수하고 고발장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텔 연회장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 여사가 원하는 최고급 호텔, 수백 명 규모의 연회장. 제 카드로 예약금을 결제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광 여사가 거실에서 홈쇼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슬아, 잔치 장소 알아봤어? 네, 어머님.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잡았습니다.
200명까지 들어가는 큰 홀이에요. 200명? 그것도 좁겠다. 300명은 불러야 하는데. 더 큰 홀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광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래, 잘해. 답례품도 싼 거 쓰지 말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걸로 준비해. 네, 어머님.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한테 대출건 다시 얘기 좀 해봐. 은행에서 자꾸 서류가 안 맞는다고 반려시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가짜 인감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저녁에 퇴근한 도진이 거실에서 광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출건은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 칠순 잔치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리아 오피스텔 보증금 해결하면 돼요. 300명이 오면 최소 3천만 원은 거치니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등 뒤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축의금을 노리고 잔치 규모를 키우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초청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도진의 회사 김 대표 부부, 임원진 전원, 리아가 근무하는 부서 동료들까지 빠짐없이 넣었어요.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도진과 리아의 산부인과 사진, 호텔 사진, 법인카드 조작 영수증, 그날 안방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엮기 시작했어요. 잔치 당일 대형 스크린에 띄울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말 광 여사와 도진이 거실에서 한복과 정장을 골랐습니다. 광 여사는 금박 한복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돌았어요. 도진은 맞춤 정장 위에 넥타이를 대보며 어머니와 건배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잔치 진짜 대박 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호강이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초청장 봉투에 스티커를 붙이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칠순 잔치 하루 전날 새벽 5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소갈비를 간장 양념에 졸이고 전복죽을 끓였어요. 광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2가지입니다. 광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전복죽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혜슬이 내가 이걸 다 했어? 내일이 어머님 칠순이잖아요. 전날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광 여사가 숟가락을 들고 전복죽을 한 입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정도면 됐어. 네가 맨날 이랬으면 내가 뭐라 했겠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7시 반에 도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현관에서 도진의 넥타이를 매만져 줬습니다. 내일 잔치에 회사 임원분들 많이 오시니까 오늘 일찍 들어와서 푹 쉬어. 임원들? 누구누구와? 김 대표님 부부, 박 전무님, 이 상무님, 영업부 팀장님들도 다 오셔. 내가 초청장 직접 돌렸어.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야, 대표님까지 온다고? 진짜? 아, 이거 나 내일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다. 승진 좀 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 관리 잘해. 도진이 신발을 신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연회장 매니저 송 과장이 로비에서 저를 맞았어요. 윤혜슬 고객님, 내일 세팅 최종 확인하러 오셨죠? 네. 영상 기술자분은 오셨나요? 안쪽 통제실에 계십니다. 저는 송 과장과 함께 연회장 뒤편 통제실로 갔습니다.
영상 기술자 한 씨가 모니터 여러 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영상을 내일 재생해 주세요. 사회자가 헌정 영상을 소개하면 바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돌려볼까요? 아니요, 미리 보시면 안 돼요. 내일 바로 재생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송 과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통제실 문을 밖에서 잠가주세요. 누가 와서 끄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송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서프라이즈 이벤트예요. 시어머님이 감동하셔서 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틀어야 해요. 영상비 외에 특별 사례금 200만 원 추가로 드릴게요. 송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을 나온 저는 근처 카페에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잔치에 작은 오빠랑 성준 오빠, 태혁 오빠도 꼭 와야 해. 다 간다고 했잖아. 근데 혜슬아, 사촌 형들까지 왜? 오빠,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내 옆으로 와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아무도 손 못 대게 막아줘야 해. 큰오빠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혜슬아, 그놈이 손을 대? 너한테? 오빠 내일이면 다 끝나. 부탁이야. 알았다. 걱정 마. 오빠가 갈비뼈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잔치가 시작되는 낮 12시 정각에 두 군데로 서류를 배달해야 했어요. 한 곳은 호텔 연회장 안광 여사의 대기실, 다른 한 곳은 도진의 회사 대표실. 봉투 안에는 정 변호사가 준비해둔 상간녀 소장, 법인카드 횡령 고발장, 그리고 외도 증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습니다. 거실에서 도진과 광 여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혜슬아, 내일 축의금 얼마나 거칠 것 같아? 도진이 맥주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400명이 오니까 한 4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4천만 원. 엄마 들었어요? 대박이다. 광 여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흘겨봤습니다. 혜슬아, 내일 니네 친정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앉혀. 앞자리는 우리 쪽 손님들이 앉아야 하니까. 밥 먹고 조용히 가라고 해. 저는 광 여사의 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짐 가방을 꺼냈어요. 이혼 서류 사본, 통장, 증거자료 복사본, 그리고 친정엄마 칠순에 드릴 순금 가락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밤 11시 도진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도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패턴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리아와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어요. 리아야, 내일 축의금 정리되면 바로 들고 갈게. 오피스텔 계약금 넣자. 오빠 사랑해. 내일 끝나고 바로 봐.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도진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어요. 광 여사는 금박 한복을 차려입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진은 맞춤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혜슬아, 빨리 차 빼. 네, 지금 내려갈게요. 저는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광 여사와 도진이 뒷좌석에 탔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광 여사는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흐뭇한 표정이었고 도진은 휴대폰으로 축의금 계산을 하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에 차를 세웠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광 여사가 차에서 내리며 양쪽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진이 대표님 일행을 발견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갔어요. 저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운전석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오늘로 끝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개의 원탁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어요. 도진의 회사 김 대표 부부가 맨 앞줄 중앙에 앉았고 임원들이 그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아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도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웅성거렸어요. 광 여사는 단상 중앙의 큰 의자에 앉아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박 한복이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어요. 광 여사가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마치 상을 받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연회장 뒷문 쪽에 서서 큰오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큰오빠가 작은 오빠와 사촌 오빠들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오빠들이 연회장 양쪽에 흩어져 앉았습니다. 12시 정각 도진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장 단추를 여미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며 제 아내 혜슬이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헌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진이 대형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저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대신 병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도진과 리아가 나란히 산부인과 정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도진과 리아가 진료실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리아의 배 위에 도진이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 여사가 단상 위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스크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막이 함께 떴어요. 집 나간 그녀는 5년 동안 엄마한테 뭘 해줬어? 꼴 보기 싫었는데 잘됐다 잘됐어. 광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네, 어머님. 지난번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대요. 리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 여사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거 꺼. 당장 꺼. 도진이 마이크를 내던지고 통제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통제실 문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문을 쾅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열어. 당장 열라고.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호텔 숙박비 47만 원, 접대비 처리. 명품 매장 320만 원, 거래처 선물 비용 처리. 한 건 한 건 날짜와 금액이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김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차도진, 이게 뭐야? 김 대표 옆에 박 전무가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서기 시작했어요. 친척 테이블에서는 광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선우가, 네가 이런 짓을 했어? 미쳤나, 진짜.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도진의 아내 윤혜슬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지난 5년간 저는 시어머니의 생활비, 남편의 차 할부금, 이 집안의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책자를 꺼냈습니다. 시댁 생활비 이체 내역, 도진의 카드 명세서, 제가 결제한 모든 영수증을 정리해 묶은 것이었어요. 책자를 하객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 돈으로 호화 불륜을 즐기고 제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으려 모의했습니다. 광 여사가 단상 위에서 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거품을 물듯 입술을 달달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때 통제실에서 돌아온 도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도진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팔을 뻗는 순간 양옆에서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달려들었어요. 큰오빠가 도진의 팔을 뒤로 꺾었고 작은오빠가 도진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이 손 치워. 나. 도진이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달려와 말리려 했지만 도진이 팔을 거칠게 휘둘러 직원 1명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직원이 코를 움켜쥐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경찰 4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경찰관이 도진에게 다가가자 도진이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꺼져.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도진이 주먹을 다시 휘둘렀어요. 경찰관의 턱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2명의 경찰관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도진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거 나라고. 해슬이 인연이 나를 모함한 거야. 도진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지만 연회장 문이 닫히자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큰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다, 해슬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광 여사의 오열 소리가 등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밀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슬 씨, 차도진 씨 어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진 씨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영수증 조작, 품위유지 위반. 즉각 해고 통보받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 고발은 어떻게 됐어요? 김 대표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영상을 보고 바로 결정하셨대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만 해도 4,700만 원이 넘으니까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상간녀 백리아 씨 건도 진행 중이에요. 퀵서비스로 보낸 소장이 리아 씨 직장에 도착했고 그날 오후에 리아 씨도 해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언제 시작돼요? 이미 접수했고 다음 주에 첫 기일 잡힐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큰오빠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오빠가 했던 말이요. 궁지에 몰린 놈이 제일 무서운 거야. 당분간 조심해. 저는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도진이 유치장에서 나왔는데요. 한동안 동선 좀 계속 봐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할게요. 며칠간 김 소장에게서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도진이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다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슬 씨, 리아가 잠적했습니다. 살던 원룸짐을 다 빼고 사라졌어요. 도진 씨 연락도 전부 차단한 상태고요. 도진이는 알고 있을까요? 오늘 도진 씨가 리아 집 앞에 갔다가 빈집인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도 잃고 여자도 도망가고 도진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김 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윤혜슬 씨, 도진 씨가 오늘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윤혜슬 씨 명의로 된 사망생명보험 내용을 확인했어요. 수익자가 차도진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이 3억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도진의 보험 설계사 친구가 실적을 채워야 한다며 서류를 가져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도진이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보험료는 자기가 낸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진 씨가 오늘 오후에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적 드문 공영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랑 30분 넘게 대화했어요. 돈 봉투가 오간 것 같습니다. 사진 있어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자마자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진이 제 사망보험금을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대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윤혜슬 씨,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오후 담당 형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슬 씨,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실행 직전에 잡아야 합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야간에 외출하실 때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잠복조를 배치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목숨값으로 빚을 갚으려 하는 거구나. 그 뒤로 이틀 동안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이 매일 도진의 동선을 보고해 줬어요. 도진이 청부업자들과 한 번 더 만났다는 연락을 받은 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슬 씨,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 외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복조 완전히 배치해 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밤 10시 저는 큰오빠에게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딘가에 형사들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서 나왔어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승합차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끝이 보이는데 차가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쿵! 승합차 옆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뛰어내렸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다른 한 명은 땅딸막한 체격에 목이 두꺼웠습니다. 두 남자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우유팩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터졌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좋아.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쳤습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땅딸막한 남자가 제 왼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나요. 나. 저는 팔을 빼려고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손아귀 힘이 워낙 셌습니다. 키 큰 남자가 제 다른 팔을 낚아채더니 두 사람이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등이 차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어둠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핏발선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칠순 잔치에서 맞춤 정장을 입고 기고만장하게 웃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도진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야, 윤혜슬. 도진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회사도 잃고 리아도 떠나고 엄마는 매일 울고 전부 다 내 짓이야. 도진아, 이러지 마. 지금이라도 놓으면. 닥쳐. 도진이 제 머리채를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목숨으로 갚아. 알았어? 네 보험금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아. 도진이 앞좌석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출발시켜. 키 큰 남자가 운전석으로 가려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제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 끝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거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뭐야? 도진이 제 머리채를 놓고 차 밖을 내다봤습니다. 승합차 앞뒤로 경찰 차량이 들이닥쳐 길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서치라이트가 승합차를 향해 켜지자 차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차에서 나와. 손 들고 나와. 확성기에서 형사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땅딸막한 남자가 차 문을 잠그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 4명이 양쪽 문을 동시에 잡아 뜯듯 열었어요. 형사 한 명이 3단봉으로 키 큰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형사가 땅딸막한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혜슬 씨, 괜찮으세요? 형사 한 명이 제 손을 잡아 차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형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차 안에서 도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한테 손대지 마. 형사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도진이 발버둥을 치며 형사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형사가 도진의 어깨를 눌러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도진의 얼굴이 바닥에 눌렸습니다. 살인교사 및 특수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내 와이프잖아. 도진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형사가 갈색 봉투를 도진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어요. 청부업자와의 거래 내역, 돈 봉투가 오가는 사진, 그리고 도진이 청부업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일어나세요. 형사 2명이 도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도진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도진이 제 얼굴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위협도 아닌 멍한 눈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도진의 뒷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골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혜슬 씨,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친정집 앞에 내려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큰오빠가 뛰어나왔어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혜슬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오빠. 끝났어. 큰오빠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오빠의 등 뒤로 엄마와 작은 오빠가 서 있었어요. 엄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저는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오빠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저를 불렀어요. 혜슬아, 광 여사야. 현관 카메라에 광 여사가 보였습니다. 금박 한복이 아닌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광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슬아, 제발. 도진이 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저는 광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부엌대기 취급하던 얼굴,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얼굴, 친정 식구들 보고 구석에서 업이나 먹으라던 얼굴.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광 여사의 무릎 앞에 던졌어요. 하나는 회사에서 도진한테 청구한 손해배상 내역이에요. 4,700만 원. 다른 하나는 어머님이 사시는 전셋집에 제가 걸어놓은 가압류 통지서예요. 광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한테 자비를 구하지 마세요. 5년 동안 저한테 자비 한 번 베푼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몸을 돌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광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은 도진의 외도와 자산 갈취 모의, 살인교사 미수까지 모든 정황을 인정했어요. 위자료는 도진에게 1억 2천만 원, 리아에게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으로 확정됐고 5년간 시댁에 보낸 생활비 중 일부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판결을 받았어요. 도진의 형사재판은 따로 진행됐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특수납치, 살인교사, 3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묶여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도진은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뉴스에서 도진의 뒷모습이 잠깐 비쳤어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도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됐고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만 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도진의 아이를 임신했다던 배는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광 여사의 전셋집은 도진의 손해배상금과 빚 때문에 결국 압류됐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잃은 광 여사가 어디로 갔는지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2달쯤 지난 어느 날 큰오빠가 저녁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혜슬아,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길에 시장통 지나갔거든. 응? 광 여사 봤어.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리어카 끌고 폐지 줍고 있더라.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던데. 옛날 같았으면 불쌍하다 했을 텐데. 그년이 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이혼 후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업실을 따로 얻었습니다. 시댁에 돈을 쏟아붓느라 미뤄뒀던 장비를 새로 들였어요. 대형 모니터 2대, 고사양 컴퓨터, 태블릿. 밤새 남의 집 생활비를 걱정하는 대신 제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본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의뢰해 왔습니다. 식품회사, 출판사, 스타트업까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일을 받기 시작하니 한 달 매출이 예전의 3배가 됐어요. 그리고 6월 셋째 주 토요일 친정엄마의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강남의 한정식 호텔을 빌렸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가족, 사촌 오빠들, 이모, 고모,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광 여사 잔치의 400명보다 따뜻한 자리였어요. 엄마가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연분홍 한복이 엄마에게 잘 어울렸어요. 엄마는 자꾸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며 손을 저으셨지만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준비해둔 빨간 벨벳 상자를 엄마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열어봐요. 엄마가 상자를 열자 순금 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날 신혼집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던 바로 그 가락지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혜슬아, 이런 거 왜 사? 엄마 칠순 선물이에요. 진작 드렸어야 하는 건데 늦어서 미안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쓴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는 남의 집 핏줄 챙기느라 우리 엄마 외면하는 일 절대 안 할게요. 미안해요, 엄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긴. 우리 딸이 건강하게 웃고 있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혜슬이 이제부터 진짜 행복하자.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잔을 부딪혔어요. 엄마가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시며 연신 웃으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화장품 브랜드 시안 작업을 열었어요. 펜을 잡고 태블릿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에 작업을 해도 이제는 누구의 할부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누구의 생활비를 이체하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잔심부름에 뛰어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제 시간도 제 에너지도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연한 주황빛이 하늘 끝에서 번져 올라왔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제 자신을 지워온 시간. 그 시간이 저를 부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핏줄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제 자신을 지웠어요. 내 부모님보다 남의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내 통장보다 남의 통장을 먼저 채웠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너지면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옆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사연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